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의 관문인 당원대회, 코커스와 또 예비경선, 프라이머리라고 하죠. 이것들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됐습니다. 선거 분위기도 당연히 달아오르고 있고요. 근데 미국 대선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는 전 세계에 있어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미국만의 선거가 아니라 그 결과가 우리나라 또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도 있고 또 동북아 안보 문제, 또 미중 무역 갈등이 또 우리한테 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더해서 뭐 FTA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까지도 당연히 크게 영향을 미치게 돼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이 거의 모든 분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최대의 정치 이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46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 공화당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후보가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것이냐, 또 민주당에서는 누가 후보가 될 것이고 그렇게 선정된 후보가 정권 교체를 이룩해낼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그래서 이번 선거의 승리는 누구 손에 돌아갈 것이냐,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한반도에 오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고 또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나라는 또 우리 국민은, 사회는, 기업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갈증 해소, 2020년 미국 대선의 승자는 한상환의 오아시스, 함께 하시죠. 네, 함께 해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이제 공화당 쪽은 변수가 없는 거고요, 현재.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까지 지금 뭐 여론조사 이제 지지율 결과를 보게 되면 네. 떠오르는 그 주자가 딱히 지금 없는 상태이긴 없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혼자서 여전히 좀 독주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네. 뭐 토크쇼 진행자 뭐 조 월시 같은 인물도 있고 또 보니까 빌 웰드 전 그 매사추세츠 주지사, 마크 샌퍼드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이런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지긴 했어요. 네. 그런데 뭐 상대적으로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 주자들 중에서는 뭐 단연 독보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이대로 지금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한 상황입니다. 미국 정치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의 후보가 되지 않은 적은 더더욱 드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별 변수 없이 간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반해서 이제 민주당은 지금 다변수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뭐 약간 후보 난립 현상 같은 것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 한 뭐 20명 정도 출사표를 던진 상태고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토론회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는 있으나 네. 여전히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상태고, 네. 의외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뭐 국민적인 피로도, 이런 것들이 꽤 있어서 어쩌면 이번에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그 후보들이 꽤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약간 그 난립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3강 내지 2강 1중 뭐 이런 구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긴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민주당 후보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워런이 부자 증세, 또 전국민 의료보험 공약, 뭐 이런 공약 가지고 이제 초반에 레이스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네. 사실은 저런 공약을 내놓은 워런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마저도 저렇게 가면 전 세계가 이제 제3의 길 혁명이 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네. 파격적인 공약들이 나왔는데, 유권자들이 어쨌든 이 워런한테 왜 이렇게 열광을 했었나요? 그 열기가 요즘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식긴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도 매우, 그러니까 좀 사회주의적인 그런 공약들을 이제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분이 또 원래 하버드대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또 스타 강사로 알려지기도 했고, 네.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고, 네. 그런데다가 이제 그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제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했던 온 국민 건강보험.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제 달성이 된 그런 그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거 보고 굉장히 좋다 그랬었죠. 네, 그것을 이제 하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부자들에게 부유세 부과하겠다는 거. 네. 그다음에 법인세 올리겠다는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뭐 국내에서도 이슈긴 합니다만 미국 내에서도 지금 최저임금도 인상하겠다. 네. 이런 이제 공약을 내걸면서 그 미국 내에서의 그 저소득층 내지는 이제 그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상당히 좀 주목을 받으면서 초기에 어떻게 보면 반짝 좀 인기를 좀 구가를 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좀 중산층의 우려가 좀 고조되고 있다 그럽니다. 결국 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려면 엄청나게 증세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그 증세 부담은 결국 우리 이 좀 중산층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서 우려가 고조됐고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중산층도 꽤 많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제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너무 진보적인 공약을 내세운 게 결국 초반에 돌풍이지만 네. 중반 이후에는 약간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한풀 그런 꺾이게 상황인 거죠.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워런만큼 급진좌파인지 아니면 워런보다 더 급진좌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버니 샌더스는 원래 우리 다 급진좌파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공약은 오히려 워런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것 같고 버니 샌더스는 꾸준한 재력이긴 하지만 그렇게 확 이렇게 돌풍을 일으켜 본 적은 또 별로 없는 재력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그 연령이 좀 상당히 고령층이시다 보니 그게 네.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다른 후보자들도 뭐 그렇게 뭐 저연령대는 아닙니다. 고령층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좀 고령 아니냐 이런 인식이 좀 일각에 있는 거고요. 네. 그 연장선에서 뭐 최근에 한때 또 약간 그 선거 캠페인을 중단하기도 하고 네.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건강이 조금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고령자인데다가 그 건강까지 네. 최근에 별로 안 좋다 이런 소문이 좀 퍼지면서 이분이 지난번 그 출마 때보다는 오히려 조금 그 좀 주춤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조 바이든 부통령은 상태가 네.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조 바이든 이제 그 부통령 같은 경우가 그래도 좀 약간 저력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정의 한 축을 그래도 담당했던 그런 이제 경험 같은 것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 네. 조 바이든 이제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그렇게 저연령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 네. 뭐 그런 그 후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안정적으로 지금 이제 공약도 지금 내걸고 있는 상황이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워런이라든가 샌더스라든가 이러한 후보들에 비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약간 그 라이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이제 성향들이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부유세 증세에 대해서도 좀 이제 부정적이고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민주당 내에 그 상당수,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뭐 중산층을 좀 마음을 좀 움직이면서 네. 지금 이제 여전히 그래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긴 한데 네. 이분도 악재가 있잖아요. 네. 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네. 그 사안인데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그 비리 의혹, 이제 그 의혹이 역시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탁 이렇게 좀 치고 나간다 그래야 될까요? 네. 좀 앞장서 나가지고 있지는 못한 그런 그 지금 형국이죠, 전반적으로. 뭐, 네. 조 바이든 부통령은 그 낸시 페로시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순장조로 삼은 후보 아닌가요? 그렇죠. 네, 순장조로 삼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 지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지금 탄핵 이슈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걸 굉장히 좀 강하게 특히 하원 중심으로 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네. 하원이 어찌 됐건 지금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인 그런 상황이고 네. 하원 의장을 비롯해서 이제 주요 위원회 지금 상임위원장들을 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민주당의 또 그 여성 위원장들이 지금 굉장히 앞장서서 탄핵에 지금 이제 주도적인 그런 그
입지를 지금 이제 개척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는 다들 자기 정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이제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험한 말도 많이 하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탄핵 이슈하고 조 바이든 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좀 엮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예, 굉장히 그렇기 높은 때문에 지금 바람이 어디로 불지는 사실은 아직까지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팩트도 뭐 서로 지금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고,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오히려 조 바이든 그 전 부통령이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수긍하는 또 그 공화당 지지층들도 꽤 있다는 거죠. 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진실공방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네.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지만, 과연 이게 상원에서까지 탄핵안이 처리가 되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상원은 뭐 안 되겠죠.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상원을 공화당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이제 미국은 상원이 결국은 이제 그 뭐 탄핵 결정을 내리는 네. 헌법재판소 기능 비슷한 걸 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탄핵이 가능한데, 네. 과연 그게 이제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일단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지금 하원에서 지금 몰이를 하고 있는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하원에서만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국면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 바이든 부통령에 대해서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게 되면 조 바이든 이제 전 부통령이 민주당 경선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국면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자, 이제는 조금 유일하게 이제 미국계가 아닌 아시아계 미국인이 후보로 나왔어요. 네. 앤드류 양, 이 대만계 미국인이고. 공직이나 정치 경력은 전혀 없고, 18세 이상 성인 모두 월 $1,000씩 무조건 돈 주겠다,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참 여러 번 본 공약인 것 같은데, 이런 네. 금액은 좀 차이가 있지만. 네. 예. 그래도 꽤 인기가 있어요, 보면, 이 사람. 그렇죠. 굉장히 참신한 거죠, 일단. 네. 예, 이제 그런 거고. 네. 그 앤드류 양 후보가 내걸고 있는 공약 자체가 젊은 층 내지는 좀 그 미국 내에서도 약간 혁신을 바라는 그런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기본소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정가에서도 이슈 아닙니까? 이 네, 기본소득 그렇죠. 도입하느냐 마느냐 이슈인데,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거고, 네. 그걸 암호화폐로 이제 지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정보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많이 이제 유출되고 있잖아요. 네. 그 개인 정보 관련해서도 개인에게 돈을 지불하도록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 뭐 이런 이제 공약들을 이제 내걸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한창 그 IT 기기에 익숙한 또 그 문화에 익숙한 세대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이거 굉장히 말이 된다. 그래서 뭐 지지 표명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바람몰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최종적으로 당선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말해주는 거겠죠. 역시 이제 좀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시아계라고 하는 것이 좀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그 조 바이든은 좀 다른 케이스긴 합니다만, 뭐 이제 선두주자들을 얘기하다가 먼저 얘기를 한 거고. 네. 근데 조 바이든을 제외하고 나면 다 이제 급진 좌파들인데, 이렇게 급진 좌파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특별히 뭐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대비되는 부분에서 좀 이제 많이 그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통령 당선됐고 계속 이제 지지를 어느 정도 받으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고, 여전히 네. 뭐 재선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임에는 분명하나,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좀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꽤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미국 우선주의. 이건 뭐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환영할 만도 한데, 그런데 너무 갈등이 많이 유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동맹국들하고 특히 네. 뭐 유럽, EU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아시아 지역에서도 뭐 우리나라하고도 그렇고 일본하고도 그렇고 뭐 그렇게 아주 좋은 관계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미중 무역
갈등도 무역 전쟁도 우리가 이제 목도한 바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뭐 좀 잘 굴러가는 듯 이제 보이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그 동맹 국가들하고도 불편한 관계로 갔을 때, 그러니까 무역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바람직하냐에 대한 이제 약간 회의론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 그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비교적 좋은 편 아닙니까?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양극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역별로 양극화가 지금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과연 미국에도 있느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으나 미국에도 지금 IT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잘 나가는 분야들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도시들은 계속 이제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소득도 늘어나고 있고 좀 고용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전통적인 이제 약간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적인 기반이 약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그런 오히려 고용률이 줄어드는 대표적으로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도 네. 고용률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역시 이제 계층별 이제 양극화도 더 심화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경제를 위한 정책인 건 맞는데 결국 부자를 위한 정책 아니냐. 예, 그런 지적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계층들이 지금 이제 적잖이 있는 그런 네. 그 상황인 거죠. 네. 자, 이제 급진좌파는 좀 이제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일 이제 관심을 끄는 게 그 마이클 블룸버그일 것 같아요. 네. 뉴욕 시장 3선을 했고 뭐 돈은 뭐 굉장히 많으신 쓸 수 분이죠. 없을 만큼 많고 네.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 뭐 2016년 대선 불출마 등등 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다시 지금 민주당으로 대선 출마하겠다. 당선 가능성에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네. 블룸버그는 안 된다. 아니고 단칼에 잘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뭐 잠재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은 뭐 우리나라 대선도 최근에는 그런 좀 움직임 내지는 그런 그 약간 조짐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돈이 많이 드는 선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 후원금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해소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도 상당한 그 자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끝까지 이게 완주하기가 좀 힘든 그런 그 시스템이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이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뭐 몇 배 부자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고. 그런데 이념 성향도 뭐 왔다 갔다 한다.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폴란드 그 유태인 이민자 가정 출신이고 원래는 민주당 지지자였던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뉴욕 시장에 출마하려고 보니 아무래도 공화당으로 출마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으로 이제 당적을 바꿔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죠. 우리나라 같은 철새 정치인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된 예, 그런데 이제 2007년경에 공화당을 이제 탈당하고 그거는 아마 2008년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 당시에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그런데 대선 출마는 그때 안 했고 결국 다시 이제 뉴욕 시장에 도전해서 무소속으로 이제 3선까지 이제 한 거죠. 자, 이번에 이제 대선 출마 과정에서도 사실은 약간 좀 뒷말들이 좀 적잖이 많이 나왔어요. 네. 뭐냐 하면 처음에 출마하겠다라고 했다가 아니다, 출마 안 한다. 라고 출마를 한번 접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다시 또 이제 출마하겠다라고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나선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뭐 가만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만한 후보가 안 보인다. 그래서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명분을 들고 이제 일단 나온 겁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해서 뭐 이런 그 굉장한 그 인적 네트워크 또 이 통신망을 중심으로 한 정보 네트워크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자본력도 있고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의외로 상당히 좀 이제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은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지지율이 별로 그렇게 높게 나오질 않습니다. 높지 않고. 예, 그래서 다른 마이너 후보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제 다음에 이제 요즘 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이 그 젊고 37세 또 성소수자 후보죠. 피트 부치지지 네. 시장.
뭐 제2의 오바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다른 이력보다는 미국의 대선을 결정짓는 아이오와 코커스라고 하잖아요. 네, 대선의 그렇습니다. 풍향계 예. 거기서 이게 무조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그 지지율 1위를 해버렸어요. 네. 네. 물론 이제 여론조사 결과긴 그러니까,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아이오와 코커스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미국이 이제 봄에 이제 내년 봄에 본격 이제 대선 레이스에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건데요. 네. 그때 제일 처음 시작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일종의 한 기준으로 좀 작용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실시한 이제 여론조사 결과 그런데 거기 그 민주당의 그러니까 나중에 그 선거인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또 의외의 변수가 지금 다크호스냐 예, 이렇게 뭐 되는 이제 거죠.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약간 좀 영리한 전략을 좀 펼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상당히 좀 진보적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진보 공약을 약간 좀 둔화를 시키는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 공약을 좀 훔쳐갔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뭐 법인세, 부유세를 올리는 부분이라든가 또 법인세로 인상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인상론자였는데 네. 좀 많이 후퇴를 하고 좀 그걸 이제 수정을 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 의외로 그렇게 지나치게 진보적이지 않다는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시장으로 있는 그 도시가 상당히 보수적인 도시입니다. 네. 거기서 또 이제 시장을 좀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확장성이 있는 것으로 좀 인지가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그 선거인단에 들어가실 그 민주당의 이제 그 지역 인사들이 좀 고려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약간 바람몰이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네. 형국이죠. 네. 뭐, 조 바이든 후보 전 부통령이죠. 이분은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한번 짚어봤고, 그럼 민주당 내에 지금 이제 이름이 올라오는 중요한 분들은 다 이제 한 번씩 네. 이제 짚어본 것 같은데, 물론 그 중에 현재로서는 뭐, 워런이 가장 우세한 것 같고, 조 바이든도 뭐, 지지율 1위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장성은 떨어집니다만 어쨌든 거기도 1위 뭐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급진파하고 온전파하고 이 둘이 워런하고 조 바이든하고 네. 붙든지 거기에 뭐 블룸버그하고 이 부티지 시장하고 이 둘이 조금 변수가 되고 이렇게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그 민주당 내 판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볼까요? 뭐 일단 이제 조 바이든 대 워런 구도가 일단은 뭐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일단 보는 거고요.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건강 때문에 너무 고령이죠. 예, 완주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인 거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서 이제 젊은 이제 그 후보자들이 과연 얼마나 약진할 수 있느냐인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맞대응할 정도의 거물을 지금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능성은 그래도 조금 이제 기존의 정치권에서 좀 명망이 있는 인물 중에서 고르려 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양당 체제고 또 이렇게 보면 대선이나 뭐 주요 선거를 보더라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서로 이렇게 이쪽이 그렇죠. 이겼다가 저쪽이 이겼다. 이런 네네. 그 양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 중간에 있는 중도층, 그 층도 아주 얇은 중도층을 잘 겨냥을 해서 잘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스윙 스테이트도 그렇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제 안정감이 떨어지는 후보를 택하기가 좀 불안한 거죠.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역시 좀 작용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 바이든이나 엘리자베스 워런이.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블룸버그는 별로 높게 안 보시는 모양이군요. 개인적으로는 뭐 관심이 있습니다만 네.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가능성 높지 높지 않아 않다. 보입니다. 예. 네. 자, 이제 트럼프 조금 짚어보고 이제 우리나라 문제를 좀 이제 한번 따져보고 해야 될 텐데 네. 트럼프를 좀 짚어보죠. 이분은 일단 현직 대통령이니까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 못한 게 아버지 부시가 네. 마지막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는 다
재선을 해온 거잖아요. 네. 그죠? 한참 전 얘기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근데 지금 이제 정책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분은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나요? 뭐 무역전쟁 합의한다면 이런 정말 그거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 같은 네. 합의였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잘했다라고 본인이 자랑하는 게 경제죠. 네. 예, 내가 재임하는 기간 중에는 경제가 굉장히 화랑이었다. 증시 봐라. 증시가 뭐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걸 역시 이제 최대 이제 성과로 지금 내걸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안보 분야에서도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훨씬 안정적이 됐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얘기도 자주 하잖아요. 네. 예. 김정은이 더 이상 미사일 안 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도, 중국이 얼마나 우리 이 경제를 많이 희생 삼아서 이득을 많이 받느냐. 그거 내가 지금 이제 되찾아오고 있다. 개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뭐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1단계 이번에 이제 합의를 통해서 미국 농산물 더 많이 팔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성과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이제 남부 지역에서의 지지층도 꽤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쪽 뭐 농업 중심 지역 이런 쪽 이제 표를 의식을 해서라도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농산물 판매하도록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또 뭐 좀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긴 해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가장 못 받고 있는 분야는 역시 안보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다 좋은데 너무 이 동맹국들하고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다. 예, 그 틈을 지금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그 과거에 우리하고 적대 국가였던 나라들이 지금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당장은 모르겠지만 뭐 몇 년 지나고 나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지금 더 큰 위기로 다가오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이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북한도 잘 다루고 있다 그랬는데 최근에 김정은 계속 이제 뭐 쏴대고 미사일도 있고. 쏘고, 예. 예, 또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도 쏘고 뭐 이런 식이니까 이걸 과연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느냐. 네. 예, 그리고 협상에서 별로 진전도 없고 이거는 좀 문제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론이 이제 동시에 있는 거죠. 예, 이제 와중에 그래도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역시 경제가 아닌가. 경제가 좋아서.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스캔들 이제 하원 탄핵 조사 할 텐데 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저도 그 청문회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입장은 저거는 불법이고 브라이브고 그러니까 뇌물이고 뭐 이런 그다음에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탄핵의 절차를 이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탄핵 절차의 공정성하고 관련 시비를 걸고 이렇게 우리나라 국회랑 똑같은 모습으로 네. 싸우고 있던데 굉장히 큰 변수가 되는 거 아닌가? 민주당에서 일단 탄핵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미국 의회가 인정을 하는 결과니까 네. 굉장히 큰 변수가 안 되나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백악관 쪽에서는 이제 프레임을 걸겠죠. 뭐 인정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저 민주당의 네. 예, 저거는 이제 모함이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거고요. 네. 그렇게 돼서 일단 이제 상원에 와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게 돼 있는데 네. 상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을 해야 이게 탄핵안이 가결이 되는데 네. 뭐 그거는 공화당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상원에서 그럼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그 가결 처리가 안 되면 그 탄핵안은 결국 없었던 일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결과적으로 주는 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이슈화를 시도를 하되 네. 실제로 표결 처리까지 과연 갈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넘어와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성공한 게 그 중서부 스윙 스테이트의 백인 남성 60세 이상 네. 이 사람들 집중 공략에서 이제 성공한 거잖아요. 그 완전히 숨은 표들. 네. 겉으로는 다 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뚜껑을 까보니까 다 이겼던. 이번에도 먹히나요? 뭐 당연히 전 상당히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이제 샤이 보수들인 네. 거죠. 네. 겉으로 의사 표현도 잘 안 하고 하지만 투표장에 가서 이제
본인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네. 미국의 주인은 역시 백인이고, 예, 그리고 우리가 역시 주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백인 중에서도 특히 부자 백인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가를 이제 주름 잡는 분들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어찌됐건 미국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주요 언론들도 다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영향을 안 받는다 해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좀 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과연 뭐 획기적인 이변이 좀 일어날 수 있느냐.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는 못 한다. 하지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공과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굉장히 좋은 국면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래도 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해도 뭐 실업률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뭐 있고, 역사상 가장 낮죠. 취업도 비교적 잘 되는 편이고, 이제 국민들이 그런 걸 체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이제 백인 중심의 그 샤이 보스들은 여전히 이번 선거에서도 똘똘 뭉쳐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서부 지역의 그 백인 노동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했던 그 지역. 네. 원래 민주당 표밭인데 공화당으로 다 넘어갔던 거잖아요. 네. 민주당도 그것 좀 되찾아오려고 애를 쓸 텐데 그런 것 때문에 급진적인 정책들을 내놓은 건가요? 그런데 급진적인 정책들이, 그러니까 과연 이제 그 사람들을 되찾아오는데 도움이 될지가 좀 이제 불분명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너무 급진적인 정책은 오히려 중산층이 상당히 층이 이제 두터운 편인데, 이 사람들의 표를 얻는 데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 역작용을 좀 한다는 거죠. 네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경선 단계에서는 특히 진보 성향이 강한 후보들이 본래 본인의 의지대로 굉장히 강한 공약들을 내걸고 있는데, 본선전에 가게 되면 이걸 바꿀 가능성이 높다. 공약을 바꿔야 된다. 네, 공약을 좀 상당히 좀 이제 완화시킨 공약으로 완성본을 만들어서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용 공약과 본선용 공약은 따로 좀 따로 존재할 거다. 존재할 거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선거 전략이네요. 자,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양쪽을 다 짚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최종 결론으로 이제 저도 몰고 가는 겁니다. 지금 선거 결과로 지금 마지막 투표를 하러 가야 돼요. 일단 그 민주당 전당대회 누구를 내세워야 트럼프하고 그나마 가장 백중지세로 갈까요? 민주당은? 그야말로 이건 전략이네요. 그렇죠. 네. 워런 후보가 주목도가 높은 건 사실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성이란 점이 여전히 그 악재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인들. 제가 미국 그 재미동포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보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 사실은 여성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때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클린턴 전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때 이미 미국 사회가 의외로 보수적이어서 여성 대통령은 아직은 아니다. 못 받아들이고 오히려 흑인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 경우도 있듯이 받아들이지만 이건 좀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워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점도 역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정책의 진보성과 더불어서. 그래서 가능성은 역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조 바이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조 바이든이 나왔을 때 또는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 나왔을 때 미국 대통령하고 해서 트럼프하고 해서 누가 더 이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나요? 재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실패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이제 젊으면서도 역량도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좀 검증된, 지나치게 그렇다고 또 나이가 어리지도 않은 그런 이제 한 40대 중반 정도의 후보, 돌풍 같았죠. 그런 정도의 후보를 이번에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다면, 그리고 뭐 아직까지 물론 남아 있긴 합니다, 선거가. 그렇다면 좀 반전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라고 좀 봐요. 그런데 일종의 이제 제2의 오바마 프로젝트 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 나눈 뭐 좀 젊은 층의 그 후보자들도 나름 훌륭한 분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력이나 약하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이른바 커리어가 좀 약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시 좀 이제 작용을 해서 이제 조 바이든 이제 전 부통령으로 이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뭐 참신성 면에서는 이제 양쪽 다 별로 이제 볼 게 없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성과를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보여준 성과보다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적으로 보여준 성과가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그 성과를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법인세 인하를 했는데 실행되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 실행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효과까지 나왔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본다면 그 효과까지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을 내려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미국 국민들이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봐야 되겠는데, 네. 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다양히 이제 누가 될지 아직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됐을 때 누가 되든 우리 그 북미 그 북핵 문제에 관한 협상 문제도 있고 다음에 FTA 같은 것들 관련된 문제 우리하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미중 뭐 지금 전쟁급에 해당하는 무역 분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그냥 계속 지금 하던 대로 할 텐데 다른 사람이 되면 좀 많이 달라지지 않겠다는 생각 들고 그다음에 트럼프도 1기에서 할 때와 2기에서 할 때는 조금 완전히 달라졌죠. 수정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다른 나라에다가 돈도 내라고 막 그러다가 국가의 안보 동맹이 깨지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지금 우리는 봐야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또 갖는 이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 스타일에 우리가 이제 익숙해졌다는 거죠. 이제 적응을 어느 정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제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바뀌어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을 경우에는 적응하는 기간이 또 상당히 걸릴 수 새로 적응해야 돼.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선거 국면에서 뭐 우리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고 뭐 북한에 대해서도 뭐 압박을 하고 뭐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재집권에 성공했을 때 그럼 그대로 그 정책이 이어질 것인지는 또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좀 바뀔 가능성이 높죠. 제가 보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앞에서는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뒤로는 보면서 실제로는 생각보다는 좀 유연한 쪽으로의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2기에 들어갔을 때는 좀 달라질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물론 뭐 기존의 뭐 방위비 분담금을 비롯해서 그 압박이 사라지진 않겠으나 곧바로 좀 다 내놔라 이런 식의 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 관계 부분에서도 역시 단계적 해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all or nothing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놓으라는 식으로 압박을 했지만 실제로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1단계 합의안에도 서명을 했고 자 이제 그렇게 본다면 2단계에 가서는 그렇게 차근차근히 성과를 내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보면 우리로서도 좀 대하기가 그러니까 그 정책에 대응해 나가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민주당 쪽에 누군가 후보자가 된다라고 전제한다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뭐 그때 우리가 뭐 딱히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그런 경험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보다 압박은 확실히 좀 덜 받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또 뭐 이점도 있다. 저는 뭐 사실은 어느 경우여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 대처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1년 내내 우리의 관심사가 되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트럼프가 재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예의주시해야 될 변수들이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탄핵 이슈, 민주당에서 누군가 갑자기 돌풍을 일으킬지 알 수는 없다는 그런 문제들. 그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가 달라지게 될 거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쪽에 민주당 기조의 정책이 다시 올 수 있냐, 아니면 기존의 트럼프의 정책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된 형태지만 그 정책이 계속 갈 것이냐, 앞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또 기업 계시는 분들 향후 미국의 대선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시고 또 대선 과정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정책들 한번 나오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지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한 해 우리한테 유리한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상원의 오아시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